예, 여러분들이 인트로덕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아마 기기분석 신청자 중에 일부 실습학기 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조기 취업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조기 취업한 사람들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와서 시험을 봐야 됩니다. 출석만 인정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취업자는 전공 적합성 심사를 학과에서 하게 되어 있죠. 조기 취업한 회사가 우리 학과와 전공적으로 일치한다 라면은 그 사람은 출석만 인정되는 거고 시험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습학기로 가는 사람은 실습학기 가는 업체가 이미 전공과 일치된 업체로 가는 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수강 신청 과목 전체가 패스 페일로 처리됩니다. 학생이 만약에 실습한 업체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면은 패스로 통과가 될 것이고, 만약에 불성실하게 했다고 된다면은 페일 돼갖고서 18학점 전체가 날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습학기를 가든 조기 취업을 하든 어떻든 간에 현장에서 열심히 해주기를 원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지금 여러분처럼 수업을 하는 사람들, 옛날 같으면 강의실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지금은 집에서든 도서관에서든 빈 강의실에서든 어디서든 기기분석을 수강 신청할 거예요. 그렇다면은 PTP를 이 클래스에 올려져 있으니까 PTP를 중심으로 화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진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보고 아마 에버렉 프로그램으로 본다면은 좀 더 잘 보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에버렉을 지금 시도는 하고 있는데, 에버렉을 하게 되면은 뭐 그렇게 보게 되고, 아니면은 뭐 줌을 하게 되면 그렇게 보게 되고, 어떻든 지금 방법이 저는 오히려 반복적으로 보기에는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해갖고서 이 클래스, 녹화해서 이 클래스에 올려놓는 방법을 현재는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학교 이 클래스에 올려져 있는 동영상 자료를 보시고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학기가 8주 차에 중간고사를 아마 2주간에 걸쳐서 학과별로 학년별로 좀 조정에 의해서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리 배치가 한 강의실당 25명 이내로 분산 배치해 갖고서 거리를 두고서 함께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래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은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마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기기분석의 인트로덕션 부분하고 분광법, 빛을 갈랐다는 분광법이죠. 분광법 중에서 UV 내지는 IR까지 시험을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후반부는 이제 NMR하고 그 분리분석법, 크로마토그래피죠.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와 HPLC, 하이 퍼포먼스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그리고 이제 기타, 전교학 분석기기는 제가 시간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이번 지난 1학기에 소순영 교수가 그 전교학 시험기를 사갖고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뭐 한 번쯤은 특강을 의뢰할 수도 있고 그 방법을 택하든 아니면 전교학 시험기에 대한 개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분자에서 많이 쓰는 열분석, 전에 우리 DSC나 TGA를 갖고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결과도 한번 슬쩍 얘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드에 나갔을 때 그래도 들어본 것 같은 여러분들의 친근감 있는 분석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 회사에 있는 분석기기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기기센터, 아까 얘기했지만 지역별로 이렇게 기기센터가 있는데 그런 데 있는 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그것이 진정한 거죠. 왜냐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두 달에 한 번 쓰는 분석기기를 뭐 1억씩 들여갖고 해서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뭐 한 10만 원 주고 그걸 갖다가 이용하면 1년이면 뭐 12번 한 달에 한 번 쓴다 치면은 120만 원이죠. 120만 원이면 10년이면 1200만 밖에 안 돼요. 근데 분석기기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분석기기가 또 10년 내지 15년이 지나면은 이 소프트웨어와 변경 같은 것들에 의해서 쓰기가 힘들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학교에 있는 분석기기 초창기는 좋았어요. 우리가 이제 98년부터 기기를 많이 샀는데 98, 99, 2000, 2001 쭉 구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덧 15년, 20년이 되니까 사양이 소프트웨어가 벌써 완전
옛날에는 윈도우 7 다루다가 지금 윈도우 10 다루잖아요. 그럼 소프트웨어가 또 이제 잘 안 맞아요. 지금 최근 거하고. 그리고 AS를 하더라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분광법에서 빛을 이용하는 것 같은 경우는 램프를 좀 수명이 있기 때문에 램프도 갈아주고 액세서리 부속품도 갈아줘야 되는,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실은 자동차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쓰다 보면은 소모품적인 부속이 있어요. 갈아주죠. 예를 들어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 시린지로 어디를 찔러요. 셉텀이라 해서 고무마개 같은 거에다가 계속 시린지로 구멍을 찌르다 보면은 여기 셉텀이, 즉 고무마개가 구멍이 하도 많이 나갖고 가스를 새버려요. 그럼 의미가 없어요. 이런 셉텀 완전 소모품이니까 갈아줘야 되죠. 그런데 이것만 갈면 괜찮은데 때로는 많이 쓰다 보면은 다른 부속이 바뀌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하다 보면 또 소프트웨어도 또 업그레이드 되고 그런 걸 못 따라가갖고 보통 분석기기 내구년 이 1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15년이 지나면 쓰기가 지금 힘들어져요. 저도 지난번에 표면장력 분석기를 쓰려고 업체를 불러서 이렇게 이제 AS를 맡기는데 부속이 안 맞아서 결국에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에 있는 분석기기를 활용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도 분석기기를 회사에서 갖고 있다면은 아니면 구입을 했다면은 많이 쓰세요. 어차피 10년 후에는 못 쓰게 됩니다. 그것이 고장이 안 났어도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체가 어려워지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가 많이 바뀌죠. 소프트웨어가 그 사양을 못 따라가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바뀌기 때문에 구입해갖고 10년 안에 부지런히 쓰는 것이 효율적인 겁니다. 안 그러면은 회사에서 어떤 지역 센터에 있는 분석기기를 이렇게 빌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분석기기도 중요하지만 다른 분석기기도 어떻게 이용하는가를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중간고사 볼 것이고 기말고사 볼 것입니다. 그리고 과제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4학년이기 때문에 그리 많은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때로는 과제가 이게 이제 이 과목이 3학점 3시간이기 때문에 매 시간별 30분짜리 동영상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과제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부담이 덜 가도록 그런 범위 내에서 과제를 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은 여러분들이 자동이죠. 이 클래스에 수업 동영상을 클릭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 여러분들이 저한테 저는 열심히 들었는데 체크가 안 됐어요. 실은 기기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기계치 쉽게 말해서 그걸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할 줄은 몰라요.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교무처에서. 왜? 나중에 감사 대상이 된답니다. 아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언제 몇 시, 몇 분, 몇 초에 여기에 연결이 돼갖고 몇 분 동안, 1시간 동안, 혹은 30분 동안, 혹은 얼마 동안 수강을 한 다음에 아웃됐다는 것을 갖다가 다 기록으로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수업 해당 주 월요일 9시, 월요일부터 가동이 돼서 그 주 토요일까지인가 이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복습은 늦게라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석은 그 주에만 출석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아마 토요일인가 어디까지 출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주차에 해당되는 그 동영상을 꼭 시청을 해야 됩니다. 바쁜 대로 어떻든 영상의 온오프 라인은, 온오프 시간은 칼같이 체크가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주차가 지나서 복습할 수 있습니다. 또다시 동영상 돌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강의평가에서도 가장 큰 장점이 수업 옛날 대면 수업처럼 한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동영상은 계속 반복적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았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기기분석 3번 이상 볼 사람 없죠. 2번까지는 보는 수는 있지만 3번까지 보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옛날에 유교학 같은 경우는 제가 강조를 많이 하니까 유교학은 시험도 자주 보라니까 여러분들이 4번, 5번 공부했다는 얘기는 가는데 기기분석을 지금까지
5번 공부했던 사람이 별로 못 들었어요. 전에 유기학 A+ 맞는 사람은 5번, 6번 책을 봤다. 기기분석은 3번, 4번까지는 제가 들어본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출석 체크는 제가 고쳐주지 않습니다. 출석 체크에 확실한 거는 그 부모님 상, 조부모 상, 이런 관원 상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되는 거 외에는 제가 그 어떠한 사유도 저한테 그걸 고쳐달라면은 교학처에서 아니면은 저쪽 교수학습지원센터, 이클래스가 교수학습지원센터인가요? 거기에 있는 담당자의 조언을 받아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가급적이면은 출석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를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출석을 잘해서 출석 점수를 받으세요. 어차피 출석은 제가 손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가 출석 점수 아시죠? 뭐 몇 번 빠지면은 몇 시간짜리가 빠지면은 9점, 8점 해서 나가는 거. 물론 뭐 1점이라도 맞으면은 됩니다. 출석 점수가 10점 만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1점만 맞아도 학점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석 점수가 1점 이하, 0점이다 그러면은 아무리 시험을 잘 봐도 학점은 안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여러분이 고민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석은 교수 영역이 아니고 학생 여러분의 영역이다. 즉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거 말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를 잘 해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기분석 크게 어렵지는 않고 각 그 기기의 원리와 어떤 목적으로 분석을 하는가 하는 그 특성, 그 다음에 실험 분석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위주로 공부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회사에, 자기 학교에 기기가 있든 없든 폭넓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저는 항상 분석화학과 기기분석이라는 표현을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이미 분석화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웠어요. 그죠? 그 분석화학하고 지금 배우는 기기분석. 이 기자를 보세요. 이게 기계 기자예요. 기계 할 때 쓰는 기자고, 이거는 그릇 기자예요. 그릇, 용기 할 때는 기자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양은 그릇이나 이런 그 양동이나 밥솥 아래 있는 거 파는 집을 기물집이라, 기물상이라고 해서 기물. 이런 그릇을 파는 물건은, 그런 물건을 파는 곳. 여러분이 기자가, 이 기자가 들어있는 지명이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데가 있죠. 어딜까요? 기자가 들어간 데. 어디요? 연기군. 옛날 세종시 이름이 연기군이었죠. 또 기자 들어가는 데 어디 있죠? 기자 들어가는 데. 저 부산에 가면 부산 해운대 옆에 기장군이라고 있죠. 기장군. 그죠? 미역만이라고. 그죠? 해군 무슨 정사, 바닷가에 절 있는데, 해군 정사 있는데, 기장. 또 기자 들어가는 지명이 어디 있을까요? 저도 뭐 크게 생각 안 나는데. 그렇죠. 수원 옆에 기흥 있죠. 기흥에 있는 큰 회사가 뭐가 있죠? 네, 삼성 반도체. 그렇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기흥에 있었죠. 그래서 그 지명이 이상하게도 잘 맞는다고 했습니다. 그릇이 흥할 흥자. 반도체가 뭐예요? 반도체 칩 자체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이오드를 많이 꽂아 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흥한다. 그래서 어떤 용기들이 흥한다. 그래서 기흥이라는 지명이 딱 맞는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데가 많죠. 옛날에 저쪽 어디죠? 청주공항 근처에 가면 비상류와 비하리가 있어요. 비자가 무슨 비자예요? 날비자예요. 비행기 할 때 쓰는 비자, 날비자 이렇게 쓰는 거. 그죠? 비행기가 상 날아간다. 비행기가 하 내려간다. 바로 그 공항의 활주로의 끝에서 이륙하는 거와 착륙하는 것이 비상류와 비하리랍니다. 그런 지명이 많죠. 우리나라는. 그죠? 그래서 한자를 쓰는 것이 일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있지만 그 분석하는 것이 기계를 이용한 그런 분석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석과학과 기기분석을 역사적으로 고찰해 본다면은, 화학은 고대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죠? 왜? 여러분들이 지구에 근원생, 물, 불, 흙,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다 화학이에요. 우리가 화학의 정의를 머리 내렸었어요. 물질의 과학이다. 물질의 과학. 물질이란 뭐야? 질량과 공간을 찾아가는 것이 물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질량과 공간을 찾아가는 것,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다 물질이에요. 그죠? 그렇다면은 이 우주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화학의 대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폭넓은 것들이 있는데, 실은 옛날에는 그러한 과학적인 화학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교학 시간에 화학의 개념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물질의 과학이고, 물질은 질량과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과학적인 사이언스 과학자적인 입장에서 화학은 뭐라고 그랬어요? 교과에서는 물질의 과학이지만 화학을 취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워킹 데피니션은 뭐라고 정했습니까? 예, 전자의 이동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여러분 유교학을 배워서 알지만 화학은 뭐야? 반응이 생명이죠. 반응. 그죠? 물론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것도, 물질의 조성을 아는 것도 화학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일반 학시간에 배웠던 물리적인 변화와 화학적인 변화를 얘기할 때, 물리적인 변화는 어떤 거예요? 물질의 상태 변화를 얘기하죠. 즉 고체, 액체, 기체의 상태 변화가 물리적인 변화예요. 화학적인 변화는 뭐였어요? 물질의 조성이 변화가 돼야지 화학적 변화죠. 물질의 조성, CHNOSP, 할로겐 등등으로 이루어진 물질의 조성이 변화가 없으면 그거는 화학적 변화가 아니에요.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됐다? 그건 화학적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질의 조성의 변화가 없습니다. 얼음이라는 고체 상태에서 물이라는 액체 상태로 상태 변화예요. 물리적 변화예요. 그죠? 근데 알코올이 산화돼서 알데히드가 됐다? 그건 뭐예요? 화학적 변화죠. 알코올이라는 CH2OH가 CHO로 변했어요. 물질의 조성이 변했습니다. 그건 화학적 변화죠. 자, 그런데 고대에는 연금술이라는 게 있었어요. 연금술이 뭐예요? 금 나와라 뚝딱 하고 두들겨 패는 거였어요. 그죠? 옛날로 따지면은, 지금은 따지면 사기꾼이죠, 사기꾼. 내가 저 돌덩어리를 금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런 기술을 개발해주겠다. 하고 임금님한테 얘기해서 많은 돈을 받아다가 그걸 했어요. 실은 그것이 화학적인 실험을 한 거예요. 돌을 갖고 어떤 물질에다 집어넣으면 녹고, 그죠? 변하죠. 그런 걸 통해서 금을 만들겠다고, 연자가 훈련할 때 쓰는 연자예요. 열심히 했다는 얘기예요. 금을 만드는 연습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기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돌덩어리를 갖다가 어디다 녹이려니까 무기산도 쓰고 뭣도 쓰고 썼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환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환경의 변화를 줘서 물질 조성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학이 눈이 뜬 거예요. 화학에 눈을 뜬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대에는 연금술, 왠지 모르게 마법과 같이 돌덩어리를 금 만들겠다는 그러한 개념으로 시도를 했던 거지만, 그런 금을 만들려는 일련의 실험을,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다 보니까 화학이라는 개념이 저절로 눈이 떠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화학인 개념인 거예요, 그것이. 그죠? 자, 그래서 고대에서의 화학은 연금술이라. 그래서 알키미스트죠, 연금술이. 알키미스트. 그래서 요즘도 우리 정부에서 알키미스트라는 그 과제를 하잖아요. 젊은이들이여 알키미스트가 되라. 즉 젊은이들이여 연금술사가 되라. 어떻게 보면 연금술사는 어떻게 보면은 돈키호테 같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창업을 할 때 창업이라는 게 1000개가 세워지면은 스타트업 기업으로 성공하는 것은 10개 미만, 1% 미만, 그죠? 0. 몇 프로죠.
무수한 도전을 통해서 제대로 된 기업으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창업의 벤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연금술사적인 그런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 정부에서 여러분들한테 젊은이여 알케미스트가 되라. 즉 연금술사가 되라. 이때 당시는 연금술사가 진짜 진정한 그런 벤처 기업가입니다. 그러다가 진짜 금 만들어지면 대박이 터지는 거죠. 그죠? 근데 뭐 그러한 것은 안 생겼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근대 화학이 생긴 것은 19세기예요. 19세기라는 얘기는 1800년대를 의미하죠. 1800년대에 화학의 역사에서는 그 근대 화학이 딱 튼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저기 유기화 개념도 1800 몇 년이죠? 26년에 그죠? 암모늄 이소시아네이트를 가열하니까 우레아를 만들어냈잖아요. 즉 무생물에서 유기화물인 우레아를 합성해낸 거예요. 그렇지만 1826년에 그거를 발표했지만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근데 그 이후에 많은 무생물로부터 생명체가 없는 거로부터 생명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유기화물을 만들어내니까 그 전까지의 유기화학의 개념, 즉 살아있는 생명체로부터 얻을 수 있는 화합물은 유기화물이다라고 정의했었는데 그것이 안 맞아 들어간 거죠. 그죠? 그래서 1850년대부터는 유기화학이라는 개념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만들어내는 물질이 아니라 탄소를 포함한 화합물로 정의를 했습니다. 물론 탄소를 포함했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유기화물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탄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유기화물이 아닌 무기화물인 게 뭐 있죠? 뭐 있을까요? 예, 우리 여자들이 좋아하는 다이아몬드, 그죠? 다이아몬드 탄소 덩어리예요. 여러분이 쓰는 연필 탄소 덩어리죠? 흑연, 그죠? 그런데 왜 같은 탄소 덩어리인데 흑연은 이렇게 잘 부러지고 다이아몬드는 잘 안 부러지고 금강석이 됐을까요? 구조가 흑연은 2차원적 판상 구조예요. 2차원적 구조니까 이쪽으로는 힘이 강해요. 여러분 연필로 갖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누르면은 강합니다. 근데 옆으로 툭 치면은 똑 부러지죠. 이게 2차원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이아몬드는 3차원적 그물망 구조죠. 가로, 세로, X축, Y축, Z축에서 찍어 눌러도 그물 구조이기 때문에 짜임새 있고 안 찌그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가장 센 강도를 갖고 있는 금강석이 된 거예요. 그죠? 같은 흑연이라 하더라도 물론 그런 다이아몬드 흑연 말고도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무기화합물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CO 뭐죠? 일산화탄소. CO2 뭐죠? 이산화탄소. 얘네들은 탄소를 포함한 화합물이지만 얘네들은 무기화합물이에요. 일산화탄소, 연탄가스 말하는 거죠. CO2 이산화탄소. 많은 석유 계통의 연료들이 공기 중에서 석유 계통의 연료들은 탄소를 주로 갖고 있죠. CH를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이죠. 우리 유기학 시간에 배웠죠. 거기에 산소와 연소 반응을 일으켜갖고 CO2로 변해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가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배나 비행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뭐가 많이 발생돼요? CO2가 많이 발생되죠. 왜? 연료 속에 들어있는 탄소가 여러분 우리 했잖아요. CH3, CH2, CH3 프로펜이죠. LPG 가스 거기다가 O2가 들어가면 CO2 플러스 H2O가 나와요. H2O는 워낙 열이 많기 때문에 추진기로 날아가 버리고 CO2가 나오죠. 그러니까 CO2가 배출된 것이 공기 중으로 떠올라 갖고 지구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생겨요? 지구가 온실 효과가 생기는 거야. 지구의 성층권에 즉 지구로부터 지상으로부터 한 30km쯤 가면 CO2가 이게 비닐하우스처럼 둘러싸여 있어요. 그럼 비닐하우스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시원한가요? 따뜻한가요? 따뜻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온난화가 되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저기 북극에 있는 남극에 있는 빙하가 어떻게 돼요? 녹죠. 녹으면 어떻게 돼요? 고체가 녹으면 물이 되기 때문에 바닷물이 많아지죠. 그래서 해수면이 높아져. 그러니까 해수면에 따라서
해수면에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조류 현상이 생기는데 이것이 쏠림 현상에 의해서 뭐가 생겨요? 또 수분이 풍부해지면 뭐가 생겨요? 태풍이 불고. 그래서 요즘에 이상 기온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비도 국지적인, 요즘에 여러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 장마가 무려 며칠 51일에는 동 뭐라는 동 그랬는데 예년에 비해서 장마가 길었답니다. 그리고 장마가 치면 옛날에 전국적으로 쭉 비가 왔는데 지금은 그러지가 않죠. 완전히 무슨 그 게릴라처럼 어느 지역에 집중호우를 내려갖고 그 지역에 물폭탄이 내리는 거죠. 시간당 100mm. 응? 그래갖고서 그 하수구에 그 허용치를 넘치는 거죠. 물이 하루에 30mm씩 조금씩 오면은 하수에 잘 배출이 되는데 한꺼번에 100mm 이상 확 몰려들면은 하수구 구멍이 좁으니까 물이 넘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해수면이 높아지니까 바닷물이 역류해서 하수구 속으로 해서 오히려 내륙 속으로 바닷물이 솟아오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산사태 일어나고 침수 일어나고 올해 유난히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 지구 온난화에 의한 이상 기온으로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많이 내렸다. 원인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뭐 때문에 그래? CO2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CO2를 줄이자. CO2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화석연료, 즉 석유나 석탄은 사용을 줄이자. 그래서 요즘 뜨는 게 뭐예요? 전기차죠. 전기차. 혹시 여러분들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 요즘에 테슬라라는 전기자동차의 미국의 회사가 주가가 무지무지 올랐답니다. 그죠? 우리나라 현대차는 2차 전지가 아니라 무슨 수소 전지로 가는 거죠. 수소 전지를 개발하는 거고, 물론 2차 차도 개발하겠지만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전기차가 지금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테슬라가 돈을 벌 수 있는 요인은 차를 팔아서 돈을 벌기도 하지만 차 파는 것이 아니라 뭐 또 돈을 벌죠? 예, 탄소 배출권이 있죠. 탄소 배출권. 여러분들은 화공학 들어서 알아야 됩니다. 석유, 즉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회사는 탄소 배출권을, 소위 말해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은, CO2를 많이 배출하면은 벌금식으로 돈을 내야 돼요. 그러면은 테슬라처럼 탄소를 사용하지 않는 회사는 탄소 배출권을 팔아요. 우리 회사 캐파가 탄소를 만약에 1년에 100톤을 발생한다.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세계적으로 너네는 100톤인데 5년 안에 70톤으로 줄여라. 그럼 30톤을 줄여야 되는 기술을 개발해야 돼요. 그런 기술이 개발이 안 되면 돈 주고 다른 회사에서 30톤만큼 내가 CO2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사와야 돼요. 테슬라가 전기차를 파는 것이 별로 몇 대 안 될 때도 그 회사는 탄소 배출권으로 돈을 벌었어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즘에 그린 에너지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과에는 그런 과목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요즘에 그린 케미스트리, 그린 엔지니어링 이런 과목이 있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미국의 크램슨 대학 생물화학공학과로 연구년 갔을 때 제가 그린 엔지니어링 과목을 들었습니다. 그 과목은 4학년이랑 대학원생이 듣는 과목인데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화석연료, 즉 석유를 뗐을 때 나오는 CO2의 양을 어떻게 조절해서 줄이느냐 하는 겁니다. 그린 케미스트리 뭐예요? 화학 반응 일으킬 때 용매를 가급적 안 쓰면은 그만큼 지구 오염이 들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매를 덜 쓰는 방법. 그리고 유용매를 쓰는 대신에 물을 쓰는 방법. 그죠? 그리고 화학 반응 스텝을 5스텝 가는 것 갖다가 4스텝을 1스텝을 줄였어요. 1스텝을 줄이면은 그만큼 뭐가 세이브 돼요? 에너지가 세이브 돼요. 그죠? 물론 여러 가지 원료 비용도 줄고 인력 비용도 줄고 다 좋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린 케미스트리예요. 즉 지구 오염을 덜 시키는 방향으로 같은 화학 반응이라도 바꾸는 방법. 여러분 예로 그런 거 있죠. 반도체 공장에서 트리크로로에틸렌이라는 가스를 통해서 세정을 했어요. 근데 트리크로로에틸렌 같은 것들이 염소를 발생시키니까 염소는 어떻게 햇빛에 노출되면 염소 라디칼로 변하죠. 염소 라디칼은 어떤 현상이 생겨요? 지구의 오존층을 파괴시켜요. 지구의 오존층이라는 건 뭐예요?
지구에 아까 얘기했던 이런 성층권에 오존층이 이렇게 삥 둘러싸고 있습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즉 태양으로부터 오는 햇빛을, 태양에는 햇빛에는 가시광선도 있지만 자외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고 다 여러 가지 파장의 빛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 전문적으로 배울 겁니다만. 그랬을 때 자외선 중에 가시광선 가까운 UVA, B도 있지만 UVC도 있어요. 그 위에서 오존층이 그런 UV를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그 강한 UV 차단을 해줄 수 있는 오존층이 우리 인간의 보호입니다. 그런 자외선으로부터 직접 노출이 되면은 여러분들 자외선이 강한 해수욕장에 가면은 이 피부가 까맣게 타죠. 그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UV에 강한 자외선, 에너지가 큰 자외선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해변가나 높은 하늘을 갈 때 선글라스를 끼죠. 왜? 선글라스가 여러분들 가장 유명한 브랜드가 뭐죠? 여러분 알고 있는 거? 크리스찬 디올?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초기에 선글라스의 대명사가 뭐였죠? 레이벤이었어요. 레이벤. 우리말로는 라이방. 무슨 뜻이에요? 레이, R-A-Y. 빛을 쪼이다. 쪼는 것을 벤트, 방지하다. 즉 영화에서 조종사들이 검은 선글라스 끼고 폼 잡고 다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빨간 마우라라는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영화니까 여러분이 부모님 세대에는 데이트할 때 그 빨간 마우라 보고 연애하셨을 겁니다만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더 나이 드신 분들, 실은 저도 빨간 마우라를 어렸을 때 봤으니까 그 뭐 소위 말하는 뭐 남궁원이가 뭐 빨간 마우라에는 조종사로 나왔는 건데 그 사람들이 검은 선글라스를 꼈어요. 그것이 상표 이름이 레이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선글라스의 대명사는 라이방, 레이벤을 일본식 표현으로 라이방, 그래서 라이방 그런 겁니다. 그거는 레이, 빛을 쪼이는 것을 방지하는 안경이다. 그래서 레이벤인데 어떻든 간에 그것은 하늘을 나는 조종사들은 지상보다는 높은 지역을 날기 때문에 UV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레이벤, 즉 선글라스를 끼는 겁니다. 선글라스가 물건 이름이고 레이벤은 상표 이름이었죠. 근데 상표 이름이 대명사 돼갖고 라이방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된 거고 우리 그런 거 많죠. 여러분이 그 글루타민산 소다염을 뭐라고 그래? 미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미원이라고. 그것도 미원이 우리나라 60년대 초창기에 글루타민산 소다염을 만들었던 상품이기 때문에 미원이라는 브랜드명이 더 많이 썼어요. 또 여러분들 복사기도 옛날엔 제록스 뜬다는 표현을 썼죠. 제록스라는 것이 그 복사기에 초창기에 나온 회사 이름이라 제록스 뜬다는 걸 갖다가 제록스는 상표 이름이고 그 카피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썼어요. 또 그런 건 뭐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데 공사장 가면 뭐 있죠? 우리말로는 굴삭기 뭐 있죠? 포크레인이죠. 포크레인은 상품 이름이면 상표 이름이에요. 포크레인 상표 이름이에요. 회사 이름이에요. 포크레인의 정확한 영어 이름이 뭐죠? 엑스커리번가 뭐